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태풍 하이선에 긴장했던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 집계와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도 못한 시점에 또다시 닥쳐온 태풍이라 더욱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 통계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 양도 많지 않았고요. 바람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태풍의 강도는 차츰 약해졌는데요. 오후 1시 30분을 지나면서 태풍 하이선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지나 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오후 5시에는 경북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곳곳에 토사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3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 통보한 것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지부장을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선별 지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평소에 보편 지급을 아주 강하게 주장해 오신 분이라서 우리 교수님이 뭐 선별 지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 오셨는데, 지금 교수님 좀 허탈하시기도 할 것 같고 좀 약간 화도 좀 나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결정을? 예, 그동안의 주장은 뭐 변화가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안들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예. 그 소위 사각지대라든가 불평불만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별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그 평소에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그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하소연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예. 이제 그 방송 활동도 예. 많이 하고 또 현실 정치를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뭐 어려운 분들 많이 대변한다고 알려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 저도 사실 짐작 못했었던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각지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허양코님도 지금 방송국에 계시는데 예. 방송 같은 경우 보면 예주도 제작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게 방송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 작가들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 온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예. 올해 2월 달부터 그러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실업자 된 상태인데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한 일을 그것도 간헐적으로 한 것을 한 90만 원 받을 돈이 있었는데 예. 그걸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좀 지급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올해 이제 받았대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요. 90만 원을. 예. 네, 90만 원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작년에 이제 그 받아야 될 돈이다 보니까 미리 좀 이제 차입해가지고 쓴 거를 빚을 갚는데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 방송 작가들은 원래 분류가 안 된대요. 네. 거기다가 뭐냐면은 분류되더라도 새로 들어가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이게 90만 원 입금된 것이 자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직자인데 실직자로 간주가 안 된다는 간주가 거예요. 안 되나요? 또 그것 때문에? 예, 90만 원 그 때문에. 수입이 잡힌 게 올해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뭐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우리가 알려진 그러니까 그 열 몇 개 빼는 말고도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저임금 어려운 취약계층들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초생계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같은 경우 지난해하고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지원을 받아요. 이번에 소득은 변함이 없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 받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서 나빠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절대적으로는 열악하죠. 그럼요. 예.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논리라면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선별을 하는 것이 저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분들이 배제가 됐을 때 그 불평불만을 어떻게 다할 것이냐는 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던 것이고, 제가 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말 그대로 핀셋형으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맞춤형으로. 그럼요. 말은 이쁘지요. 핀셋 맞춤형이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 별개 문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째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44%로, 원래 43.5%인데 43.5% 정도인데 한 43.9%가 좀 이제 반올림 넘어가 44%를 발표했더라고요. 한 7조 원 정도 투입했을 때요. 4차 추경했을 때 44%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해봤어요. 14조 3천억 원을 1차 지급할 때 14조 3천억 원 투입했었거든요. 근데 그 절반만큼을 이번에 이제 4차 추경 때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절반이네요. 근데 14조 3천억 원을 지난번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주면은요. 부채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주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명령 그렇게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요. 그런 쪽으로 주잖아요. 주면은 이분들 되게 뭐냐면 이거 이제 빚감대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료 내는 데 다 쓴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돈이 안 돌아요. 안 돌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준 거는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가 돼가지고 GDP도 증가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 세수도 더 증가돼요.
예, 세금도 더 많이 걷고.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국가 채무 비율 우리나라 뭐 43%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채무 비율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채무가 있으면 그거를 GDP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가 늘어나도 분모가 되는 이 GDP가 늘어나면 그러면은 채무 비율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세금 수입 부가가치세가 한 8,222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와요. 예. 그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나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14조 3천억 원을 하면서 4차 추경 7조 원으로 하면서 그 큰 명분이 뭐냐면은 재정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정.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오늘 오후에도 문 대통령이 보편 지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재정이 어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관료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4조 3천억 원이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조가요. 그럼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이 방식을 더 선호해요. 심지어 자영업자들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저거 선별이냐 이거죠. 도대체가.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지막 결론은 보편 지급 됐으면 좋겠다 한가닥 희망은 있었는데 이미 결정이 나보니까 너무 좀 허탈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실. 이렇게 됐냐면요. 됐냐면 이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분이시기도 한데. 자, 지금 뭐냐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뭐 일주일 좀 더 지났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그 선별 입장을 굳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어쨌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안을 그러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걸 수용을 한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한번 그 만약에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어보세요, 대통령이요. 그러면 신임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모양새가 완전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인사 스타일이 그래요. 일 스타일이요. 한번 믿으면 좀 끝까지 좀 믿어줘 힘을 좀 실어주는. 적어도 취임하자마자 그게 브레이크 걸려봐요. 청와대에서요. 그러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신이 그러면 기회를 당신이 이걸 한번 해봐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냉정하게 책임들이 어쨌든 간에 책임 당신이 짊어질 부담이라는 거죠. 이걸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볼 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두 번째는 이낙연 대표가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하여간 특별한 관계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저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가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지사 견제 이런 차원 속에도 있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선수치고 나온 이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제가 볼 땐 관료는 있잖아요. 자기 신념을 드러내면 안 돼요. 관료는 우리가 테크노크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그렇죠? 그러면 관료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신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뭐냐면 대통령의 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하고는 집행하는 게 이 관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다가 족쇄 채우는 게 뭐냐면은 보편 지급은 없다고 몇 차례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건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보편적인 저거였잖아요. 지급이었잖아요. 근데 관료가 집권 여당을 그러니까 정책을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당대표가 수용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받아줬다면은 그건 어쨌든 당대표가 결국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죠. 당대표가 어쨌든 그거를
당대표 선거 중에 그거를 자기는 선별을 자기는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 SNS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첫 단추 잘못 끼웠을 때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예, 빨리 정상화시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예, 국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예. 실수는요. 근데 그 실수를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시킬 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이거 의리니까요. 예.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또 무리하게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묘한 타이밍에 지금 당대표가 바뀌다 보니까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임 여당 대표를 좀 밀어주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뜻을 좀 받아주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냐. 또 이낙연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또 그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백은 교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 게 지금 7조 들여서 선별 지급한 거랑 14조 들여서 모든 국민께 지급한 거랑 국가 채무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거. 이 말을 또 들으니까 더욱더 좀,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선별 지급이 결정이 돼서 이게 여러 가지 뭐 부작용,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의문점이라든지 부작용. 그러니까 불공평과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데 그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예? 이 어려운 정도를,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 어려운 정도를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수치화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원받는 당사자들이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예.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요? 그리고 또 시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그렇죠. 전까지 뭐 정확히 선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특수고용노동자가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 지원을 받았어요, 신청을요. 예. 근데 아직도 그게 심사가 안 끝나가지고 지급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6월부터 시작한 선별이 아직도 안 끝났다. 예. 심사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게 과연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소멸성 지역 화폐를 모두 다 쓰도록 기한을 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현금 지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현금성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유 있는 사람은 저축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로 내게 되면은 건물주한테 들어가는데. 예. 건물주 같은 경우 되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부분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분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소비하는데 아무 여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도 저축이 되죠.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자, 그리고 한 가지 개념 좀 여쭤볼게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서. 재정준칙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재정준칙을 도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이고 또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재정준칙은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정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쓰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정권에 따라서 경제 철학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자기 재임 기간에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돌아가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를 부양을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더 경기 부양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경기 부양을 하려면은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게 그러니까는 효과적이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 시절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냐면은 그 자의적으로 못하게 자의적으로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 자의적으로 못하게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제약을 가하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엔 없는 상태죠. 재정 준칙이. 이걸 만들겠다. 재정 준칙은요, 한때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런 국가들에서 도입을 한 건데, 지금 재정 준칙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겠죠.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미 지금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는데요. 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소득자가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예. 기업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이 내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내가지고 좋아할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을 많이 쓰는 것을 되게 반대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해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재정이 그렇죠. 열악해지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이제 그러니까 외환위기 같은 이런 위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요. 예. 그런데요, 한 가지 시청자들이 모를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4차 추경해가지고 44%가 된다 그래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이요.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뭐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97년도 말에 터졌잖아요. 예. 97년도 말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4%였습니다. 예? 10.4%요? 그 전에는 8%대였었습니다. 와. 근데도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네요. 당시에 재정 수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 지금보다 환율이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외환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느냐? 예.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뭐냐면 그 당시는 뭐냐면 대외적인 금융 환경이 나빠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이제 회수해 가는데 그걸 막을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달러는 뭘로 벌어들이냐?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예.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축적한 외환 보유액 이겁니다. 예. 근데 그게 계속 김영삼 정부에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게 심화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그걸 못 막은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나라가 있죠. 예. 우리나라처럼 배의 개방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예. 근데 싱가포르가 국가 채무 비율이 130%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뭐냐면은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요. 싱가포르는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요.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달러가 충분하면은 그 신용 등급 높게 줘요. 자기들 투자한 돈 회수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환위기 이런 건 재정 건전성보다는 외환 보유고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좀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건강 괜찮으신 거죠, 교수님? 네네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30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목요일이었죠.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 통보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후 많은 시련을 겪어왔는데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의 이용기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려 7년 만에 이렇게 합법화의 길이 열린 건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지부장님. 지금 뭐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참, 지난 7년 동안, 법의 노조 투쟁을 승리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 9월 3일로, 전교 법의 노조 통보한 지 2506일째입니다. 그리고 해고자들은 해고 1688일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한 15분 만에 판결할까지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2013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로 좀 돌아가 보죠. 전교조는 그 2013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합법 노조였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13년에 갑자기 법의 노조라고 통보한 거,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거잖아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당시에? 예,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고 이것을 용인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양성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수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전교조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 정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과 기획하여서 노동부와 대법원이 실행한 총체적 국가폭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였군요. 그 당시에. 예, 그렇게 확인되었죠. 확인이 됐고 전교조가 전체 몇 분이 계신 거죠? 예, 그 당시 6만 명 중에 그 당시에 9명이 해직자였습니다. 그 당시 6만 명 중에 9분이 이제 해직이 됐는데 그 9분을 그 노조에 전교조에 그대로 가입시켰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 예, 우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해직 교사가 노조 가입하는 게 불법입니까? 법률상으로는? 예, 해직 교사가 노조법상에는 현직을 중심으로 조합원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또한 노조가 부당하게 해직되는 조합원들은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 무효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쨌든 법의 노조를 통보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보면은 그 노조원이 만약에 해직이 됐다. 근데 그 해직자가 노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이거는 그 합법적인 거잖아요. 어느 노조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전교조에만 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그동안에.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법원이 정권 코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부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수 언론의 프레임 만들기는 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이번 대법관들 구성만 봐도요. 12명이 이번 대법 판결에 참여를 했는데 이 12명 대법관 중에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분이 4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분이 정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다수 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언론이 과도하게 프레임을 세우는데
정치와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에 세계적으로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OECD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그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바깥에 나갔어도 교육활동 외에 바깥에 나왔어도 지켜야 한다는 형태로 억압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이용기 지부장님도 해직 교사시죠? 예. 예, 그럼 지금 전교조 소속된 그 해직 교사는 모두 몇 분이나 지금 됩니까? 예, 2016년 당시 해직 교사가 총 당시는 34명이었고요. 예. 현재 전교조에는 그 법외노조 외에도 해직교사 몇 분이 사학민주화라든지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분들이 계셔서 3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34명 당시 해직된 분들 중에 한 분이 정년 퇴임을 했고 33명이 현재 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33분이 현재 남아있는 거고. 참, 이 해직 교사분들을 그동안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일단 뭐 생계 걱정도 있고 또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기까지 또 싸움을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그동안에? 예. 제일 큰 어려움은 교사가 있어야 할 교단에 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걸로 인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이 좀 오는 거, 이런 게 가장 컸고요. 정의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고 법외노조 취소가 당연히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해직교사 원직 복직을 위해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투쟁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모두 다 교단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남은 과제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마 그 지난 9월 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그 자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이제 합법노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후속 조치로 해직된 교사들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대법원에서 지금은 이제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고등법원으로. 네. 근데 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 판결 뭐 뒤집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완전 확정 판결까지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 현재 법내로 되었고요. 9월 4일부로 법내로 되었고 그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할 때 교육부에서 후속 조치로 4가지를 했습니다. 단체 협약을 해지하고 당시에 전임자를 해직시키고 그리고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들을 배제했는데 이것이 모두 원상복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를 취소를 했군요. 예. 금요일 날 그 조치를 금요일에 바로 했군요. 다행입니다. 아마 그 대법원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그 법외노조 통보 조항 자체는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서 위법하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한 것은 무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교육감들이 많았는데 지금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14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데 그쪽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청 차원의 환영 논평이 나갔고요. 경북교육청은 특별한 입장을 밝힌 건 없고 개별적으로 축하 전화는 왔습니다. 그래요. 개별적으로 왔군요. 축하 전화. 다행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한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마무리 말씀. 이번 정규 법외노조 취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노동 기본권을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규직 탄압 저지 투쟁에 함께 연대해 주신 시민들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박근혜 정권의 정규직 탄압을 견디며 함께 투쟁한 우리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노조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나의 문제일 수 있기에 다 같이 저항하는 형태로 좀 지켜나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교조 경북지부 이용기 지부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태풍 하이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동해로 빠져나간 뒤 지금 속초 북동쪽 약 100km 해상에서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해서 태풍 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자정 무렵이면 북한 청진 부근 육상에 상륙해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선선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고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9도, 한낮에 27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19도, 체감온도는 19.9도, 습도는 100%입니다. 날씨였습니다.